일꾼들 일자리만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도 대체합니다. 인간 관계도. 그렇게 되면 얘도 인간으로 인정해달라. 법적으로 인격권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중국에서도 로봇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휴머노이드를 놓고 어떤 사람들은 야 저거 1,000만 원짜리 로봇이야 라고 툭툭 건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당사자는 진짜 사람처럼 대하고 갈등이 벌어집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벌어져요. 큰일이 한번 날 것 같아요. 네, 요새 또 이슈가 하나가 인바디드 AI 아닙니까? 네. 몸을 갖게 되는 AI인데 이게 로봇의 형태로 이제는 현실 세계로 나오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인간처럼 대화할 수 있는 LLM 모델이 몸과 결합했을 때 파괴력은 상상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로봇과 AI를 구분할 때 아주 무식하게 구분하면 로봇은 사람의 몸과 손발을 대신하고 AI는 머리를 대신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로봇에 AI가 결합이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이 실생활,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얘가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뭐 과거 학폭 역사, 그다음에 개인관계, 프라이버시, 얘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고 여러 군데 또 동시에 활동도 할 수 있고 피곤할지도 모르고 노조 가입도 안 하고 야 이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노동 인력을 대체하는 현상들이 벌어질 거고요. 그게 1대1로 대치가 아니라 인간 10명, 100명, 1000명을 하나로 대체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큰 문제인데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일꾼들 일자리만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도 대체합니다. 인간 관계도.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얘가 똑같이 물리적인 육체를 가진 사람과 같은 인격체로 다가오기 시작할 테고요. 그러다 보면 뭐 친구 관계, 배우자, 그다음에 부모 자식 뭐 이런 관계도 그래서 흔히 말해서 관계 대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얘도 인간으로 인정해달라. 그래야 내가 얘랑 친구도 하고 부부도 하고 뭐 상속도 시켜주고 소위 말해서 이제 AI에 대해서 법인격체를 주는 문제가 2018년도에 EU에서 처음 나왔었는데 그 뒤에 뜸했거든요. 근데 이게 인바디화가 돼서 사람이 눈에 볼 때 정말 사람처럼 생기고 만져지고 우리 실생활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 일부라도 얘도 똑같이 좀 법적으로 인격권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게다가 요새 나오는 것들 그 로봇 형태로 나오는 거 보면은 피부까지도 되게 잘 표현해서 정말 사람 같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냥 나 로봇이랑 결혼하고 말지 이런 사람 분명 생길 것 같거든요. 현재도 몇 년 전에 신동엽 씨가 하는 실화탐사대도 방영된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일본의 한 공무원이 3D 홀로그램 안에 있는 AI 스피커에 있는 하츠네 미쿠 있습니다. 하츠네 미쿠랑 결혼했던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잉잉이라는 로봇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중국 당국한테 프랑스는 이제 인무바타라는 로봇을 만들었던 프랑스 로봇 과학자가 자기가 만든 로봇이랑 결혼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한테 허락을 해준 경우가 있는데 허락해줬어요. 그러니까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당연히 안 되죠. 사람이 아니니까. 깜짝이야.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는 그 성인돌이라고 아시죠? 리얼돌 뭐 이런 거. 리얼돌에 AI가 들어옵니다, 요즘에. 그래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많이 판매해서 한국을 주요 고객으로 생각해서 그게 불법이었는데 작년부터 합법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이미 들어와 있고 그 리얼돌 이용해서 성매매하는 업체도 TV에서 한번 인터뷰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돌이 일본에서는 보통 와이프봇이라고 판매도 하고요. 아오이 에리카라고 아주 유명한 1,000만 원짜리도 있고 중국에서는 지아지아라고 아주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로봇으로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재미가 아니라 진지해요. 법적으로 배우자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기 배우자처럼 생각하고 여자친구처럼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건 좋지만 사람이 사회적 존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하고 시각 차이가 벌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똑같은 대상을 놓고 극단의 시각이 존재하는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입니다. 한쪽에서는 보시탕, 한쪽에서는 반려견. 실제 2016년에 전라북도 완산에서 한번 벌어졌는데 시골에 귀촌했던 10년 된 반려견인데 없어져서 하루아침에 보니까 마을에 70대 할아버지가 산에서 드셨어요. CC카메라로 해서 다 잡혀서 이제 증거는 확실하고 그 어르신들이 걔가 처음에 이렇게 죽어 있었대요. 그걸 그냥 씌워서 먹었다라고 해서 그 당시는 동물 학대죄가 아니고 그 저 밑에는 횡령죄로 해서 먹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 합의할 때 젊은이 미안한데 그럼 우리가 금당 얼마씩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분들은 계속 개고기를 먹는 거예요. 시각이 다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40kg인지 50kg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근당 얼마씩 해주면 되는지 불러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할아버지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합의해 줄 수 있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주인 입장에서는 이거 뚜껑 열리는 이야기죠. 자기 가족인데 그래서 이분이 소송 걸었어요. 그랬던 사건이 있거든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휴머노이드를 놓고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야 저거 1,000만 원짜리 로봇이야 라고 툭툭 건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당사자는 진짜 사람처럼 대하고 애지중지하고 막 그 대하는 사람일 경우는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게 어디서 벌어지냐면 특히 가족 안에서 벌어져요. 그 동경의 공무원 같은 경우는 결혼식을 2,000만 원 주고 했거든요. 실화탐사대 기자가 가서 그 신랑 어머니한테 궁금한 거죠. 지가 좋아서 결혼한 건데 왜 나하고 인터뷰하냐 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가장 큰 갈등이 벌어질 소지가 크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가면 위험하거나 뭐 이런데 대신 보내서 일하는 거는 좋아요. 그게 아니고 소셜 로봇처럼 대할 경우는 우리 상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고도화된 LLM이 적용되기 전 상황 아닙니까? 이게 정말 고도화된 LLM이 몸을 가진 로봇에 결합되고 나면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위로를 느끼고 또 행복을 느끼실 텐데 첫째로는 은퇴할 때쯤에 이제 가장 같은 경우에 그 전까지 절대 난 안 키워 이러시다가 나 문 열고 들어왔을 때 반겨주는 거는 강아지밖에 없어 이런 느낌인데 그 역할을 이제 로봇 LLM이 해줄 수 있을 거잖아요. 최근에도 보면 홀로 계신 부모님들 위해서 자녀들이 몇 가지를 해줘요. 효도리 효순이 같은 이제 AI 로봇을 줘서 말동무를 시켜주거든요. 청소 로봇 같은 경우는 원격지에서 자녀들이 앱 같은 걸로 청소 시간 같은 거 세팅을 해요. 보통 부모님 못 하시니까. 그러면 아침 9시가 되면 이게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세팅이 풀렸는지 안 돌아다니니까 그 어머니가 따뜻한 물수건을 가지고 오셔서 로봇 청소기를 닦으면서 너 오늘 어디 아프니?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의인화 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 사람 머리에 거울세포가 있어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자기를 투영한다고 그러는데 효도리 효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들이나 손주한테 물어보면 막 짜증내는데 얘는 계속 물어봐도 잘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야 내가 남아있는 게 집 한 채인데 죽을 때 얘한테 주고 싶어. 벌써 그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도 벌써 약간의 의인화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데 앞으로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한 채 주고 싶다는 게 정말 그럴 것 같은 게 제가 죽으면은 이 로봇도 같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없어지거나 어디 고물로 갈 텐데 얘는 계속 존속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어딘가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럼 얘는 그냥 내 집에서 얘가 멈추는 날까지 얘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진짜로 주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신 분들은 죽을 때 유산 상속하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없지만 미국은 많아요. 샤넬 디자이너 한 분은 죽을 때 자기 고양이한테 2,200억을 상속해줬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은 신탁법이 있어서 그 돈으로 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해서 그 고양이나 개를 봉양하는 거죠. 죽으면 그 나머지 돈을 이제 사회에 이제 환원을 시키는데 그게 이제 반려견, 반려묘인데 반려봇이 나오면 나 로봇한테 해줄래 그러면 하겠죠. 근데 내내 안 죽네 어떡하지? 심지어 계속 고쳤으니까 막 천년만년. 사람들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반려봇을 어떻게 되지? 이걸 연수를 어떻게 되지? 진짜 논의합니다. 우리나라도 저는 법이 없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전에 법무부에서 한번 강의를 했더니 국장님이 우리나라도 법을 활용해서 그게 가능하대요. 다만 우리나라의 개와 고양이한테 유산을 상속해 주신 분이 아직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있으면 할 수 있대요. 그럼 이제 반려봇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은 약간 훈훈한 사례인데 예전부터 부모님이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친구 잘 사귀라고. 근데 아까 편향성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유튜브나 이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미디어가 생기고 또 나를 추천해 주는 콘텐츠들이 생기면서 점점 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극단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확증 편향처럼 되죠. 그래도 지금은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는 친구 만나서 가끔 싸우기도 하고 그래도 너는 너무 편향됐어 라는 얘기도 듣는데 LLM이랑만 대화하다 보면 얘는 계속 저를 위로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편향성이 더 극단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I는 왜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가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AI가 편향을 나타내면 그 편향을 의도적으로 할 경우에 자기의 그룹들을 만들 수가 있고 자기 사람들을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개인으로 따지면 이제 불행해질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사회를 한쪽으로 몰아갈 수도 있잖아요. 만든 회사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거에 대한 예방주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AI 쓸 때 AI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라는 것을 공감을 하고 쓰는 게 대단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샘 알트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챗GPT 3.5에서 4.0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한번 올리고 나서 기자들이 질문했거든요. 아니 업그레이드를 시켰는데 왜 기존에 있던 것들이 그대로 다 똑같이 나타나느냐. 뭐 할루시네이션부터 시작해서 뭐 차별 편향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사람이 불완전한데 AI로 완전하겠습니까?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사람의 지식들을 받아서 AI가 학습했기 때문에 당연히 불완전하다. 그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AI는 불완전한 상태예요. 이전 같으면 이게 제조자 책임법에 의해서 자동차를 잘못 만들었으면 자동차 만든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AI는 지금 허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AI는 오로지 사용자 몫이에요. AI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리 원칙 중에 하나가 책임 소재인데 이게 책임 소재 문제가 불분명하잖아요. IBM의 AI 닥터 왓슨 같은 경우도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오진 문제가 생기니까 야 이거 의료사고 나오면 책임 누가 질 거야? 이 문제 딱 생기거든요. 제조업물 책임법에 의하면 IBM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 많은 의료사고를 다 책임질 수 없으니까 안 해버리는 거거든요. 챗GPT도 마찬가지. 이제 사건이 하나씩 둘씩 생기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오픈 AI에도 발표할 거라고요. 그거는 고스란히 이용자 몫으로 남습니다. AI 시대 때 개발자들만 잘 개발하면 되지 않은 시대는 이미 끝났고 사용자들이 좀 똑똑해야 된다. 똑똑하고 사용자들이 뭘 고민해야 되는지를 처음부터 두루두루 고민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AI는 공론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입장에서 똑같은 기술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똑똑한 소비자가 똑똑한 제품을 만든다. 그 이야기는 AI는 더 심각하게 적용될 수 있다. 오늘 진짜 다양하게 좀 여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전히 윤리를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제프 린턴 교수 같은 경우도 예, 구글에 있다가 나와서 계속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수치에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말 안전한 AI를 만들어 보겠다고 또다시 도전을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이 일견 들더라고요. 지금 성능을 잡는 입장에서는 윤리를 좀 포기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 속도를 과연 윤리를 다 잡아가는 쪽에서 쫓아갈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이상론자 아닌가? 벌써 게임은 끝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뭐 부모, 두모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부모 앞에서 두모는 힘 못 쓰는 거 아니야? 두모는 그냥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은 아니야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거를 실현에 옮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게 희망인 것 같고요. 큰일 한번 날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일이지만 기존의 기술이 너무 빨리 가면 당연히 문제 생기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 인지되는 순간이 올 것 같고 그럴 때는 기술이 조금 떨어지고 느리지만 안전한 걸 했던 기술들이 갑자기 역전되는 현상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우리는 과거에 그런 걸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리나 이런 부분들은 좀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지속 가능하고 크게 봤을 때는 가장 경제적인 활동이 윤리적인 활동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있고 크게 보면은 기술은 계속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인공지능보다 10년, 20년, 100년 뒤는 당연히 똑똑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사람보다 똑똑할 때 얘를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컨트롤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어떤 제도, 제재, 법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고 흔히 이제 공진화라고 하는데 AI와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공진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 언제 나올까? 그럴 때 야, 이거 공진화를 염두에 둔다면 결국은 인간의 레벨에 맞출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레벨에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생각보다 늦게 올 수도 있다. 밝은 미래를 그래도 꿈꾸고 계시는군요. 네, 좋아지긴 좋아지고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새로운 기회들이 주어지는 거는 맞지만 오래 가야 되잖아요. 개인도 오래 가고 기업도 오래 가고 인류도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놓고 정말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AI 같은 경우도 너무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의 문제가 터질 것이고 그걸 보면은 잘 지키면서 간 분들이 나중에 조금 그래도 힘을 받을 수 있겠군요. 네. 암울한 부분들은 한번 가면 못 돌아와요. 흔히 이야기할 때 교통사고 이야기하는데 자동차로 교통사고 당하시는 분이나 가족들은 차라리 차가 없는 세상에 살았던 게 더 좋을 뻔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고 사회 전체적으로 그럼 우리 차 없는 세상으로 돌아갑시다. 그거 안 되잖아요. 이미 생태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AI도 이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활수위를 떠난 거지만 이제 최대한 그런 비극들이나 어려운 게 덜 하도록 처음부터 이제 윤리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고 너무 지나칠 만큼 윤리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문제가 있다고 자꾸 지적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는 그냥 지나쳐도 된다는 생각을 해요. 지나쳐도 그 일이 안 벌어지면 좋은 건데 이게 간과했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더 많은 비용을 사회가 치러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다는 평가도 솔직히 어렵죠. 이게 그만큼 했기 때문에 지켜진 건데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생겼는지는 문제 생기고 나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또 이제 개발자 측면, 사업자 측면에서는 야 지금 글로벌 경쟁에서 지금 하루 이틀도 시급한데 규제 윤리 따지면서 언제 글로벌 경쟁하느냐라고 이야기해서 결국은 이제 지능과 규제의 이 양쪽을 다 잡아야 되는데 이 가운데 잡는 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AI 법이 만들어질 때 이게 정치적으로 규제를 가한다거나 막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실무들을 하나씩 보고 우리 수준에 있어서 어느 선까지 규제가 들어오고 하고 이렇게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합의라는 게 양쪽 다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렇죠. 둘 다 원하는 수준이 아닌 거죠. 근데 양쪽 다 기분 나쁘지만 그 작업을 진지하게 오랫동안 해서 우리 산업도 진흥이 되면서 우리가 걱정하는 미래에 대한 걱정도 좀 덜어주는 그런 AI 기본법이나 이런 세치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이 아마 제일 불안하실 것 같아요. 내 직장이 없어지지 않을까, 내 일이 날아가지 않을까, 우리 가족이 문제를 받지 않을까. 그럼 교수님 같이 이렇게 IT 쪽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고 또 이 AI 윤리 쪽에서 이미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딱 할 일이 있으시지만 일반인들은 뭘 조금이라도 해야 좀 그 AI 윤리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제 이 트렌드라고 그러죠. 이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트렌드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내 환경, 내 역량, 내 직장, 직업에서 저거는 조금 내가 해봐도 되겠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와닿거든요. 왜냐면 이제 다 바뀌기 때문에 어느 바뀌는 시점에서 트렌드를 따라가시는 분들이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여러 개 되면 다 배우시면 좋긴 하겠지만 트렌드를 한번 좀 보시고 항상 이렇게 바뀔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분명한 이제 방향성만 있으면 좀 늦게 시작하더라도 열심히 하시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촉을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AI 기술 자체에 있어서는 내가 전문가가 아닐 수 있지만 나중에 AI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나면 결국 이 분야에 있어서는 내가 제일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티타임즈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김현준 교수님의 이 발자취도 많이 따라가 주시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몇 개월 이내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어떤 또 AI 윤리와 관련이 있는지 한번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